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90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부기는 장부를 기록하는 것을 줄여서 부기라고 부른다. 그지요? 부기는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로 분류된다. 맞다, 그지요? 한쪽으로 그냥 쭉 기록하는 거를 단식 부기,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기재하는 거를 복식 부기라고 부르더라. 복식 부기는 일정한 원리나 원칙에 따라 현금이나 재화의 증감은 물론 손익의 발생을 조직적으로 계산하는 부기다. 맞겠지 뭐. 그래서 회계는 복식으로 장부를 기록한다. 복식 부기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오류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뭐 이런 특징 배웠다. 그지요? 1, 2, 4번 맞으니까 정답 4번이겠다. 복식 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 없이 재산의 증가 감소를 중심으로 기록하며 손익의 원인을 계산하지 않는 부기다. 틀렸다. 그죠? 마지막 문장은 복식 부기가 아니고 단식 부기를 설명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지웁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외상대금의 조기 회수로 인한 매출 할인을 당기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손익계산서상 매출 총이익과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외상대금을 약정에 따라서 몇 월 며칠보다 너희가 우리한테 빨리 주면 좀 깎아줄게 라고 약정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좀 빨리 돈 들어왔어. 그러면 깎아준다, 그지? 그거를 매출 할인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회계 처리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100만 원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5% 차감된 95만 원만 돈 들어온다고? 그러면 5만 원 부분은 매출액에서 차감시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매출에서 차감 안 하고, 즉 수익에서 차감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당기 순이익은 똑같겠다, 그지? 수익을 차감시키든 비용을 증가시키든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다 이겁니다. 당기 순이익은 불변이고요. 매출 총이익은 좀 바뀔 겁니다. 매출액에서 차감시키면 매출 총이익이 그만큼 작아질 건데 그렇게 처리 안 하고 매출을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어떻게 매출 총이익은 늘어난다 이겁니다. 매출 총이익은 과대 계상되고 그러나 당기 순이익은 똑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지? 정답은 3번 지웁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것은? 단골 메뉴다, 그지? 빨리 찾아봅시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와 통화 대용 증권으로 구성된 현금, 그리고 보통예금, 당조예금처럼 언제든지 돈 뽑아 쓸 수 있는 요구불 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요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거 매출 채권 아니다, 그지? 별도의 항목이잖아. 우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지? 타인 발행 수표, 요게 뭡니까?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요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정답은 3번. 선일자 수표라는 거는 배운 적 없다, 그지요? 그래서 전산회계 자격시험 친다고요? 때로는 내가 보지 못했던 생소한 내용이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어. 괜찮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자신감 있게 정답을 딱 찾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일자 수표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정답 3번 되겠고요. 자, 타임 발행 수표 해도 우리가 알아듣는데, 그지? 조금 더 정확한 용어, 타임 발행 당좌 수표라고 고쳐서 학습하면 좋겠다, 그지요? 그래서 학습할 때는 요거를
단어를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이렇게 고쳐서 학습해 주십시오. 통화 대용 증권에 해당하더라. 됐지요?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선일자 수표라는 내용 우리 공부한 적 없지만 시험에서 등장했으니까 부연 설명합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전산 세무 2급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게 전산 회계 2급 시험에 등장했네. 자, 수표랑 약속어음이랑 차이가 뭡니까? 자, 약속어음은 이런 겁니다. 오늘은 4월 1일이야. 그런데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했는데 돈을 지금 당장 줄 수가 없어. 9월 말쯤에 돈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상대방한테 약속어음을 발행해 줍니다. 그 약속어음에는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9월 30일에 주겠습니다라고 딱 적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어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 돈 받을 수 있다고요? 그 전에는 돈 못 받고 9월 30일에 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약속어음이다. 그와 달리 수표는 뭡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라고요. 그거는 지금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그지? 자, 우리 회사가 외상으로 물건 구입하는데 지금 당장 돈 못 주고 6개월 후에 돈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돼. 그런데 약속어음은 중간에 은행이 끼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용관계가 좋은 회사만 발급할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소규모 영세한 회사야. 그래서 약속은 발급하고 싶은데 은행에서 발급 안 해준다고. 그런 슬픈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때 할 수 없이 수표는 조금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대. 그래서 수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표를 지금 발행해 주면 지금 당장 돈 달라고 막 돈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지?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수표는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대신 유통기간이 좀 짧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6개월 동안 돌아다닐 수 있는 수표를 발급할 수가 없어. 유통기간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수표인데 수표 발행 날짜를 오늘로 하면 안 되고 언제로 나중에 9월 말 날짜로 수표를 발행한다 이겁니다. 그거를 9월 말에 발행하는 게 아니고 언제? 오늘 당장 고로한 수표를 발행한다는 거지. 그럼 이상하다, 그지? 오늘은 4월 1일인데 수표에는 발행일이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미래의 날 9월 말로 적혀 있다 이겁니다. 이상한 형태의 수표다, 그지? 그런 거를 선일자 수표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정이 요래서 어음을 발행 못하니까 지금 수표로 발행합니다. 대신 수표 발행 날짜가 미래의 날로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 돈으로 바꾸지 말고 나중에 9월 말에 돈으로 좀 바꿔주세요라고 서로 약속을 좀 하고 수표를 준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선일자 수표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 실질은 뭐하고 똑같다는 겁니까? 약속어음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결국 회계 처리는 선일자 수표 회계 처리는 약속어음하고 똑같이 회계 처리합니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이러한 내용을 전산 세무 2급에서 공부하게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성격이 약속어음이니까 우리가 상품을 팔면서 약속금 받았다고 그거는 결국 매출 채권에 해당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됐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쉬웁니다. 문제 4번 봅시다. 다음 거래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기 보유 목적으로 주식회사 문정의 주식 한 주당 액면금액 1,000원 100주를 액면금액으로 매입하고 수수료 10,000원과 함께 자기압 수표로 지급하다라는 거래에 대해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 회계 처리에 대해서 옳은 거를 찾으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출제 범위 벗어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유가증권 중에서 뭐에 대해서만 배웠습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거에 대해서만 배웠다, 그지? 그런데 지금
출제된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고, 단기 매매 증권은 뭐라고요? 우리가 단기 매매 목적으로 잠깐 가지고 있다가 팔 목적으로 유가증권 샀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다, 그지? 그런데 지금 출제된 내용은 단기 보유가 아니고 장기 보유 목적으로 주식이라는 유가증권 샀다 이겁니다. 이때는 계정 과목이 단기 매매 증권 아니야.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고, 이런 부분은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한다 이겁니다. 그지? 아쉽지만 우리 시험 치는데 가끔은 이 문제처럼 출제 범위 벗어나는 부분이 등장하더랍니다. 괜찮아. 나만 모르는 게 아니야. 다 몰라. 당황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빨리 답 찾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 틀려도 합격한다고. 되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또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요. 출제범위 벗어나니까. 제가 강조드리는 건 이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말고 빨리 이 문제에서 막 10분, 20분 시간 잡아먹지 말고 빨리 정답 선택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됐죠?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전산회계 1급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 단기 매매 증권과 관계에 대한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하는 과정에서 운반비, 수수료, 재세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비용이 아니고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라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뭐라고요?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생기는 수수료만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별도 비용 계정으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 코드 영업의 비용이더라, 요렇게 정리했다 이겁니다. 굉장히 예외적이다 보니까 시험에서 자주 건드리는 주제다. 자, 지금 보는 상황은 주식이라는 유가증권 구입했는데 그게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된다 이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예외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에 따라서 수수료를 뭘로? 별도 비용이 아니고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게 결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에 있어서 주식을 장기 보유 목적으로 산다고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자, 단기 매매 증권이라면 순수한 주식 금액만 자산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겠지만, 지금은 매도 가능 증권이므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에 따라서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아서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수수료 비용 같은 게 나올 여지가 전혀 없고 주식 금액이랑 수수료랑 전부 합한 거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해야 되더라. 그러면 1,000원 곱하기 100주 얼마고? 10만 원. 그지? 10만 원이랑 만 원이랑 더한 11만 원 자체를 차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하고, 자, 대변은 돈을 뭘로 줬다고요? 자기 압수표로 주었다고요?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회계 처리는 현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요렇게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를 찾는 겁니다. 영업의 비용 10,000원이 증가한다. 아니라고. 수수료 비용 같은 게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투자 자산이 11만 원 증가한다.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은 유동이 아니고 비유동 자산이고 그 중에서 투자 자산에 해당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내용이다. 정답은 2번. 됐죠? 그래서 10만 원이 아니고 11만 원. 아시겠죠? 요게 핵심이더래요. 괜찮아. 이런 거를 전산회계 1급에서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고. 만기 보유 증권이 11만 원 증가다.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이 아니고 뭐다고?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이다. 유동 자산이 10,000원 감소한다. 자, 감소하는 것 대변에 현금이 적히는 게 뭐라고? 자산의 감소다 이겁니다. 요 현금이라는 거는 유동자산 맞다 그지? 대변의 현금이 자산의 감소에 해당하고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이거든. 감소하는 금액은
만 원이 아니고 11만 원이 되겠지.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하나만 더 말을 덧붙인다면 이렇다 이겁니다. 회계학적으로 보면 자, 똑같이 주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만 원이 생겼어. 요 만 원을 요 주식에 대해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할 때는 요 만 원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되고, 요 주식을 장기 보유 목적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때는 요 수수료가 뭘로? 자산으로 처리된다 이겁니다. 똑같이 주식 살 때 생기는 수수료를 하더라도 요 계정 과목일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 저 계정 과목일 때는 저렇게 회계 처리. 요게 회계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더라. 이런 거를 전산회계 1급에서 열심히 공부하게 된답니다. 됐지요? 참고로 설명드렸고요. 지웁니다. 문제 5번. 합계 잔액 시산표상 혼합 상품 계정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상품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출제 어렵다 그죠? 그래서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복수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었거든. 출제 어려야. 정답 찾기 위해서는 대변 450만 원이라는 요 자료를 삭제해야 됩니다. 요 자료를 삭제하면 정상적인 문제가 되고, 그때는 정답 2번이 될 거야.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지? 매출 원가는 뭡니까?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다, 그지? 자, 차변 쪽에 상품 계정의 차변 쪽에 집계 되는 거 500만 원이 뭘 의미한다고요?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이다, 그지? 500만 원에서 기말재고 75만 원을 빼면 뭐 매출 원가가 톡 튀어나온다. 500만 원 빼기 75만 원 425만 원이 될 것입니다. 됐죠? 문제 6번. 다음 중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되는 항목은?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은 가산이 아니고 차감시키는 거다, 그치? 그리고 매입 운임은 취득 부대 비용에 해당하므로 가산하는 것이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문제 7번. 2020년 7월 1일에 구입한 영업용 건물 취득원가 7천만 원, 잔존가액 2천만 원, 내용연수 10년, 결산 연 1회에 대한 2020년 12월 31일 결산 시 정액배분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일까요? 단 감가상각은 월할 상각한다. 뭐 쉽다, 그지? 정액법입니다. 취득원가 7천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 2천만 원 5천만 원이다, 그지? 요거를 10년 동안 나눈다 이겁니다. 근데 요게 1년치다, 그지? 올해 7월 1일에 구입했으니까 올해 분에 대해서는 12분의 6만큼을, 그지? 7, 8, 9, 10, 11, 12 그지? 이렇게 곱해주어야 올해 감가상각비가 톡 튀어나올 거다. 얼마입니까? 자, 5천만 원에서 10을 나누면 500만 원이다, 그지? 이게 1년치인데 곱하기 6 나누기 12 하면은 250만 원 계산됩니다. 정답은 1번. 지웁니다. 문제 8번 봅시다.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기업의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하고
영업 활동에 사용한다 이겁니다. 장기간 동안. 물리적 형체가 없답니다. 뭡니까? 무형 자산이다. 그지? 장기간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데 물리적 형태가 있다. 그거는 유형 자산이고, 그지? 물리적 형태가 없다. 그러면 무형 자산이 될 거다. 그런데 무형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보니까 이 비용 가지고 무형 자산으로 장난을 많이 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건 세 가지를 추가했다. 그지?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식별 가능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결국 뭐 아래에 있는 개정 과목 중에서 무형 자산을 찾으십시오. 그 문제입니다. 됐죠? 자, 실용신앙권 요게 산업재산권으로서 무형 자산에 해당하겠지, 그지? 정답 1번이고요. 선수금은 부채지. 기계장치는 유형 자산이지.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이지. 그지?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다. 지웁니다. 문제 9번. 다음과 같은 결합 관계에 해당하는 거래로 옳지 않은 것은 단골 메뉴지, 그지? 거래 판례소의 결합 관계를 파악해 보십시오. 결국은 뭐 분개해서 분석하십시오. 그 문제입니다. 뭐 자주 출제된 유형이고, 그지? 결국 뭐 한다? 분개하자. 자, 1번. 현금 200만 원을 단기간 차입했다. 돈을 남으로부터 빌렸답니다. 그러면 돈 들어온다, 그지? 현금 들어온다. 현금. 금액은 생략할게요. 거래 판례소 결합관계만 분석하면 되니까. 현금 얼마? 대변 단기 차입금 얼마? 이렇게 기록될 겁니다. 자, 차변. 자, 2번. 미지급금을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했는데 그 물건 구입이 주된 영업 활동 아니랍니다. 그러면 대변이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으로 처리되었을 거다. 그지? 그 미지급금, 외상 대금을 현금으로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는 감소하고, 그지? 차변에 미지급금, 대변에 현금이 나갈 겁니다. 3번. 외상 매입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했다. 이번에는 미지급금이 아니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한다 이겁니다. 자, 4번. 예수금 2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급여 주면서 법에 따라서 원천징수 한 부분은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한다, 그지? 그 예수금을 이제 나라에 납부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대변에 이제 돈 나가야 되는데 돈 뭘로 줬다고? 보통 예금으로. 이렇게 분개해 보았고요. 이제 답 쉽게 찾았겠지, 그지? 차변 현금 자산의 증가, 대변 단기 차입금 부채의 증가입니다. 그지?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니까 요게 아니잖아. 그지? 정답은 1번. 2, 3, 4 확인합시다. 차변 미지급금 부채의 증가, 대변 현금 자산의 감소. 외상 매입금 현금도 마찬가지. 차변 부채의 감소, 대변 자산의 감소. 그치?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똑같은 구조잖아. 4번. 예수금 차변 부채의 감소, 대변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0번. 전자부품을 도소매하는 회사의 경우 다음의 개정 과목들 중 괄호에 들어올 수 없는 항목은
차량 운반구를 구입했대요. 차변에 차량 운반구 2천만 원. 대변에 2천만 원 이제 돈 줘야 된다, 그지? 현금으로 주면 대변에 현금. 계정 과목, 그지?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대변에 미지급금. 보통 예금으로 돈 줬다고 대변에 보통 예금이겠지, 그지? 외상 매입금은 올 수 없다, 그지? 외상으로 물건 구입했다고 주된 영업 활동이면은 외상 매입금. 주된 영업 활동 아니면은 미지급금인데, 그지? 차량 운반구는 뭡니까? 우리가 영업 활동에 사용하려고 하는 유형 자산의 구입이잖아, 그지? 유형 자산 구입은 주된 영업 활동 아니잖아.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은 뭐다고? 상품 사와가지고 마진 좀 붙여서 상품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할 때 쓸 수 있는 게 외상 매입금이고, 상품 아니지 유형 자산이므로 미지급금 계정을 써야 된다. 자주 물어보는 주제다 이겁니다. 잘 알고 계시죠? 워낙 중요한 내용이므로 별표 쳐서 자, 다시 한번 개념 잡아 줍시다. 주된 영업 활동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달라진다. 됐습니다. 문제 11번.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 당기의 추가 출자액은 얼마일까? 기초자본, 기말자본 나와 있고 자본 일출액 나와 있고 당기 순이익 나와 있다. 워낙 자주 물어보는 주제다, 그지? 별표가 너무 많나요? 자, 이것도 별표 칩시다. 워낙 자주 물어보는 주제더라. 자, 기말자본,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기초자본에서 플러스 당기 순이익 하면 기말자본이 나온다, 그지? 자, 기말자본금 1,000만 원. 자, 기초자본 1,000만 원에서 당기순이익 플러스하면 기말자본금 1,000만 원 나온다고 하고, 기초자본, 기말자본이 똑같으니까 당기순이익이 0원인가요?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기본적 구조는 이렇는데 자본금이 추가 출자된다거나 인출이 되면 변동되니까 그 부분까지 반영해야 완벽할 거다 이겁니다. 그지? 자, 자본 인출액. 회사 주인이 자본금을 뽑아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감소한다, 그지? 마이너스 400만 원. 그 다음에 추가 출자하면은 자본금이 늘어난다, 그지? 그게 X다 이겁니다. 그지? 당기 순이익이 얼마다고? 2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플러스 X 마이너스 400만 원은 1,000만 원. 이렇게 방정식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X를 구할 수 있겠다, 그지? 자, X는 왼쪽에 있는 1,000만 원을 반대쪽으로 보냅시다. 마이너스 1,000만 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플러스 200만 원 반대쪽으로 보냅시다. 마이너스 200만 원.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400만 원을 반대쪽으로 보냅시다. 플러스 400만 원. 원래 오른쪽에 있던 1,000만 원. 이렇게 산식 구할 수 있고요. 열심히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1,00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 플러스 4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하면은 200만 원 계산됩니다. 그지? 정답은 1번 되겠다. 지웁니다. 문제 12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0년 말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이것도 워낙 자주 물어본다, 그지? 별표가 너무 많나요? 자, 이것도 별표 칩니다. 매우 자주 물어보는 패턴의 문제다.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이렇게 총계정 원장 그려봅시다. 대손 충당금.
자산의 차감 항목이므로 나의 자리는 부채하고 동일하더라. 그지? 오른쪽입니다. 기초금액 오른쪽 적히고 기말금액 반대쪽에 적힌다. 대손상각비는 비용이잖아. 그지?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자, 구해야 되는 거는 대손상각비를 구해보자 이겁니다. 자, 기초 대손충당금 15만 원. 자, 기말 매출채권 잔액 750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을 설정한다. 그러면 기말 대손충당금 목표치가 얼마다고요? 750만 원 곱하기 1% 7만 5천 원 됩니다. 됐죠? 자, 2020년 7월 12일 거래처의 파산으로 매출채권 20만 원이 회수 불능되었다. 회계 처리합시다. 차변, 대변. 자,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또는 받을 의미 되겠다.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이라고 가정할까요? 외상매출금 얼마? 20만 원. 자산이 감소하는 거야. 차변을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대손충당금부터 기록하고 부족하면 대손상각비로 기록한다고. 그지? 자, 대손충당금이 15만 원이 있는 상태니까 차변에 일단 15만 원 기록하고 부족한 5만 원은 할 수 없이 대손상각비로 기록해야지. 그지? 그지? 이렇게 대손 확정 분개할 것이고 그러면 요 15만 원이 여기 기록되고요. 그다음에 요 5만 원이 여기 기록될 겁니다. 됐죠? 자, 기말에 목표치가 7만 5천 원이 되어야 되는데 대손 확정 분개를 통해서 15만 원 있던 잔액이 하나도 없어졌다. 그지? 전부 다 없어졌어. 0이 되었다 이겁니다.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걸 말하고요. 7만 5천 원이지. 그지?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 요거를 이제 분개한다 이겁니다. 차변에 대손상각비 7만 5천 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7만 5천 원. 요거는 여기 반영돼 있고 이제 요거를 여기 반영하면 되겠다. 그지? 7만 5천 원. 그래서 정답은 5만 원과 7만 5천 원 합한 12만 5천 원이 될 것이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뭐 대손상각비에 대한 총계적 원장은 굳이 작성 안 해도 되지. 중요한 거는 대손충당금에 대한 총계적 원장입니다. 요거를 딱딱 채워가면서 분계를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분계에서 나타난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두 개를 딱 구한 다음에 합산해서 정답 구한다. 됐습니다. (13번) 봅시다. 다음 중 기말 결산 수정 정리 사항이 아닌 것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기말 수정 분계의 패턴들을 쭉 정리했다. 그지? 거기에 없는 거를 찾아보자. 미지급 비용 인식 이런 거 공부했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의 추정. 매출 채권에 대해서도 대손 추정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계정항목, 미수금 또는 대여금에 대해서도 대손 추정할 수 있었다. 그지? 유가증권 처분에 따른 손익 인식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평가 손익을 인식했다. 그지? 기말에. 평가 손익이 아니고 처분 손익은 기말에 하는 게 아니야. 기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았을 때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 거래가 생겼을 때 그때 회계 처리하는 기중 회계 처리더라. 그지? 기말 수정 분계는 처분이 아니고 평가에 대한 손익이다. 건물 감가상각 뭐 알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수익, 비용은 손익계산서다. 그치? 자산, 자본, 부채 요 세 가지는 재무상태표에 나올 거고 매출원가, 비용. 그치? 정답은 3번. 됐죠? 문제 15번. 다음 등식 중 잘못된 것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회계에 있어서 중요한 등식들이다. 그지? 이런 것 중에 틀린 거 찾아보자. 기초부채 플러스 기초자본은 기초자산이다. 맞다. 그지? 재무상태표 등식입니다. 재무상태표 왼쪽에 자산이 있고 오른쪽에 부채랑 자본이 있는데 그거 양쪽은 똑같다 이겁니다. 기말에 대해서도 이 등식 성립하고 기초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 등식 성립하지. 그지?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등식은 왼쪽이 자산이고 오른쪽이 부채 자본인데 그거를 이제 반대로 서로 위치를 반대로 해서 소개해 두었네요. 맞다. 기말 자산 빼기 기초 자본은 순손익이다. 틀렸다. 그지?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뭐가 단기 순이익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즉 기초 자본에서 단기 순이익을 더하면 기말 자본이 된다라는 등식이다. 됐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기말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기말 자본으로 고쳐야 된다. 됐죠? 정답 2번. 3번 총 비용 플러스 총 손익은 총 수익. 아이고 어렵게 등장시켰다. 그지? 수익 빼기 비용은 단기 순이익입니다 라는 등식을 좀 위치를 바꿔 가지고 이렇게 소개했네. 수익 빼기 비용은 단기 순이익입니다. 4번 자산 플러스 비용은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 맞다. 그지? 시산표 등식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중요한 산식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정답 찾는 거 어렵지 않고 다만 4번 등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여기에 있는 자본은 단기 순이익이 반영되기 전 금액, 즉 기초 자본이더라 이겁니다. 그치? 그래서 자산이랑 부채는 기말 금액인데 자본은 기초 금액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 그지? 그래서 이렇게만 제시한 거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입장이다. 그지? 조금 정확하게 산식 수정해서 학습합시다. 자, 기말 자산. 글자 예쁘게 쓸게요. 기말 자산 플러스 총 비용, 올해의 비용 전부 합한 거라는 의미다. 그지? 요 두 개가 왼쪽에 오고 기말 부채 플러스 자본은 기말 아니다. 그지? 기초 요게 중요하잖아. 그지? 플러스 총수익.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대로 좀 정확하게 수정해서 학습합시다. 됐죠? 이 기출문제 교재 수록할 때는 4번 지문을 좀 제대로 이렇게 수정해서 수록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90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